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제가 요새 영상을 좀 자주 올리다가 어제는 일요일이고 해서 그냥 한가하게 다른 유튜브들 보면서 놀았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 신경 안 쓰고 다른 유튜버 분들 영상 볼 때 되게 좋더라고요. 맨날 막 요리해 먹다가 외식하는 느낌이 좀 들고. 근데 어쨌든 어제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어떤 유튜브나 다른 경제방송 같은 곳에서 주식 종목 이야기를 할 때 적정 주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적정 주가라는 단어가 좀 그렇다 싶더라고요. 보통 뭐 목표 주가 아니면 주가 추정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나. 근데 이게 워낙 보편화된 단어라서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뭐 저도 모르게 적정 주가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 프로 불편러도 아니고 갑자기 무슨 단어 가지고 트집 잡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제 문득 든 생각이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주린이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단어의 뉘앙스 자체가 뭔가 절대적인 진리에 가깝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1년 후의 주가 추정치는 75달러다. 이거랑 1년 후 적정한 주가는 75달러다.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정말로 현재 상황에서 적정한 주식 가격 레벨이 어딘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각종 숫자들을 막 해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계산되는 거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밸류에이션의 뒤에는 숱한 가정들과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짤막하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밸류에이션은 가치 투자라고 할 때 그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별 준비 없이 개괄적으로 큰 그림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나중에 기본편에서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PPT랑 함께 자세히 다룰 테니까 지금 혹시 주린이 분들은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 있으셔도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intrinsic valuation, 내재 가치 계산하는 건데 펀더멘털을 이용하는 계산법이죠. 현금 흐름, 성장률 등등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유명한 DCF죠. 이 계산법의 세 가지 요소는 첫 번째 현금 흐름, 두 번째 할인율, 세 번째 수명이에요. 어떤 회사가 있으면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모든 미래 현금 흐름을 다 추정해 보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걸 다 더해야 되는데 그냥 더할 수 없고 할인을 해서 더해야 돼요. 그게 할인율의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오늘 100만 원을 받을래 아니면 1년 후에 100만 원을 받을래 하면은 당연히 당장 100만 원을 받는 게 낫겠죠? 왜냐면 지금 100만 원을 저축만 해도 1년 후엔 101만 원, 102만 원이 되니까. 그 말은 미래의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는 한 98만 원, 99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98만 원 받을래? 1년 후에 100만 원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면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미래의 100만 원은 현재 가치로 하면은 할인해서 계산을 해야 되고 98만원, 99만원인 거는 요새 뭐 1, 2% 예금률을 주니까 그런 건데 뭐 예를 들어서 예금 이자가 10%막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100만원은 현재 가치로 뭐 90만원, 91만원 정도 되겠죠. 90, 91만원 정도를 은행에 넣으면 1년 후에 100만원이 되니까 그게 할인율이고 그 다음에는 그 회사의 수명, 현금 흐름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지 그래서 현금 흐름, 할인율, 수명 이렇게가 세 가지 요소인데 이 내재가치 계산법은 미래에 플러스인 수익이 나는 현금 흐름이 존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뭐 내재가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비트코인이나 금 같은 상품은 미래의 현금 흐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내재가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은 상대가치 계산법이에요. 흔히 많이 보시는 뭐 P 레이시오 같은 것들 비슷한 자산들의 가격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치 계산에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비교 가능한 단위 P 레이시오 같은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그냥 매출 같은 것은 큰 회사는 당연히 매출이 많을 거고 작은 회사는 매출이 작은 거니까 그 주가가 저평가됐다를 따지기 위해서는 적절하지 않죠. 근데 P 레이시오 같은 것은 뭐 덩치에 상관없이 주가의 적정성을 보는데 그런 비교 가능한 단위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어떤 회사를 밸류에이션 하려면은 그 회사 비슷한 어떤 투자처들이나 회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또 필요한 한 가지가 모든 투자처들이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그 투자처들의 차이를 감안해주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상대가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시 제가 선행편 4편에서 모든 초과 수익은 시장 참여자들의 실수에서 비롯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누구도 실수를 하지 않는 완벽히 효율적인 시장에서는
그 누구도 초과 수익을 낼 수가 없겠죠. 그런데 내재가치평가, 상대가치평가를 한다는 자체가 시장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효율적이라 생각하면 그냥 지금 주가가 가장 적정 주가겠죠. 그러면은 그 시장의 실수를 바라보는 관점에 내재가치평가와 상대가치평가가 서로 조금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내재가치평가의 경우에는 시장이 실수를 하지만 짧은 기간 내에 그게 수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저평가된 회사를 찾아낼 수 있다. 그런 바라보는 관점이 있고, 상대가치 계산의 경우에는 시장이 평균적으로는 옳다, 아니면 산업 평균적으로는 옳은 가격 산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개별 주식에서 실수한다는 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담이고, 아까 전에 밸류에이션을 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옵션 가치,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사용한 가치 평가예요. 옵션은 어떤 건지 다들 대충은 아시겠죠? 옵션을 사면은 이게 자산이 별일이 없으면 그냥 옵션 프리미엄만 손해를 보고, 근데 이게 대박을 치면은 큰 수익을 거두는 그런 게 옵션인데, 자산 중에서 예를 들어서 회사들 중에서도 이런 옵션 같은 특성이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천연 광물을 탐사하는 회사들, 이 회사들은 탐사를 하다가 유정이나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면 대박이 나는데 높은 확률로 그냥 못 발견하고 끝날 수도 있죠. 또 바이오텍 회사, 아니면 특허를 가진 테크 주식들, 이런 회사들은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든지 그러면은 대박이 터지게 되겠죠. 그런 회사들은 옵션 프라이싱 모델을 사용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가치평가를 하면은 내재가치평가, 상대가치평가 이렇게 하는데, 밸류에이션은 이성적으로 생각할 잣대 그리고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수학적으로 딱딱딱 계산돼서 정말 정답이 나오는 그런 절대적인 과학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수식들에 집어넣는 수많은 인풋들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가정에 의존하기 때문이죠. 그와 비슷한 맥락에서 21세기 가장 위대한 수식 중 하나인 블랙숄즈 모델, 옵션 프라이싱 모델, 이 모델이 위대한 이유도 우리에게 옵션의 절대적인 적정 가치를 주기 때문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블랙숄즈 모델이 발표된 순간부터 옵션 시장은 완벽히 효율적으로 기능을 해야 되고 옵션으로 돈 버는 사람은 사라져야겠죠. 근데 블랙숄즈 모델의 위대함은 그런 적정 가치를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가격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줬다는 점에 있어요. 지금 옵션 가격이 변화하는 이유가 기초자산 변화에 따라서 그런 건지, 시간이 흘러서 그런 건지, 만기일이 가까워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재 변동성이 높아져서 그런 건지,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해주고 옵션의 손익에 대해서 내재 변동성과 리얼라이즈 변동성의 차이를 이용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그런 프레임워크를 제공했다는 점이 엄청난 효용인 거죠. 잠깐만, 설명을 위해 예시를 들려고 했는데 설명하려는 것보다 더 예시가 어려운 것 같긴 한데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요. 어쨌든 주식 밸류에이션 모델의 효용은 뭐냐면, 테슬라의 2025년도 적정 주가를 현재 상황에서 완벽히 제시해 주기 때문이 아니라 테슬라의 2025년 주가 추정치에 대해 여러 파트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반도체 가격을 5% 올리면 그때는 주가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을 20% 올리면 그때는 주가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러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 실제 반도체 가격이 어떻게 될지, 실제 자동차 판매량 증가율이 어떻게 될지는 죄다 미래에 돼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 추정치들을 넣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해 주는 게 밸류에이션이에요. 절대로 어떤 정답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쁜 밸류에이션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에 실패하는 이유 세 가지. 이건 제가 아니고 밸류에이션의 아버지인 뉴욕대 다모다란 교수님의 말씀인데, 첫 번째는 preconception, 선입견이죠. 결국 밸류에이션이란 것은 수많은 인풋들을 그 밸류에이션 하는 사람이 가정을 해서 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미 작정하고 목표 가격을 얼마로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달러가 아니고 센트 단위까지 맞춰서 낼 수 있어요. 월가의 투자은행의 뱅커들이 하는 일이 이런 일들이죠. 뱅킹 부서가 기업 인수합병이나 IPO 같은 것을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고객이 누구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천차만별로 나옵니다. 밸류에이션의 의뢰를 누가 했는지, 그리고 고객이 누구인지에 따라 그 의도에 따라 그
그 목표가가 $100가 되기도 하고 $1000가 되기도 하죠. 실제로 테슬라 밸류에이션을 보면 모건 스탠리부터 시작해서 네로라 하는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이 내놓는 목표 주가가 $90에서 $1000로 다양하죠. 그래서 나쁜 밸류에이션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요소는 선입견이에요. 뱅커들이야 뭐 고객들이 있고 고객들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얼마를 원하세요 해서 그대로 가정을 조절해서 내놓으면 사실 뭐 비즈니스가 그런 거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시장에서 투자하는 우리 투자자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미래의 적정 주가를 알아내려고 추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선입견을 가지면 위험한데, 사실 그 누구도 선입견이 없을 수는 없어요. 특히 본인이 많이 아는 회사일수록 선입견이 강해지거든요.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실패 원인이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과학이라는 믿음 때문에 생기는 실패. 막 여러 가지 숫자들을 엑셀에 대입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객관적이란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결국은 애초에 거기 들어가는 대부분의 숫자는 가정을 통한 추정치들이거든요. 불확실성이 그 모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모든 추정치는 미래에 가는 것이라서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실패하는 이유는 모델을 지나치게 엄청 복잡하고 크게 만들면 좋아질 거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모델에 들어가는 각종 가정이나 인풋이 많아질수록 블랙박스 모델이 됩니다.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없는, 결국은 모델의 인풋에 들어가는 추정치들을 얼마나 강건한 가정으로 적합하게 넣었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그 인풋들은 내 선입견에 따라서 다 좋게 인풋을 하면서 그 인풋들을 가지고 온갖 팬시한 방법론을 써서 복잡한 계산들을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걸 parsimonious-하게 모델을 하는 거라 표현해요. 5개의 인풋만으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으면 굳이 6개 이상의 인풋을 넣지 말라는 거죠. 이게 뉴욕대의 다모다란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쁜 밸류에이션의 3가지 요소인데, 그런 관점에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3월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5,000으로 발표했을 때 전통적인 금융산업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던 이유는 이 3가지 면에서 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프리컨셉션. 누가 봐도 테슬라에 대한 낙관론이 넘치게 들어있고 본인들이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모든 인풋에서 편향이 들어가 있었죠. 근데 이거는 뭐 아크만 가지고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렇다 치고, 두 번째 요소, 밸류에이션이 과학이라는 믿음. 그것을 아크 인베스트먼트 본인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게 과학적이라고 어필하려고 몬테카를로 코딩까지 깃허브까지 공개를 했죠. 몬테카를로 방식 자체는 금융계 전반에 걸쳐서 많이 사용이 돼요. 특히 어떤 불확실성을 가져다 주는 변수들의 어떤 숫자, 그런 디멘셔널리티가 많을수록 좋은 방법론이고, 어떤 뭐 패스 디펜던트 옵션 등에서도 많이 쓰이고 그러는데, 문제는 아크가 굳이 이 밸류에이션에 몬테카를로를 쓸 필요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심지어 아크가 올린 엑셀 파일을 들여다보면 몬테카를로를 사용하는 방법 자체도 틀렸다는 거죠. 우선은 굳이 몬테카를로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그냥 테슬라 전기차의 판매량이 매년 50% 증가할 것으로 가정을 했다. 그 가정하의 목표가가 $5,000다.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제시를 하면은 그 논의가 과연 전기차 판매량이 매년 50% 증가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고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겠죠. 그런데 아크는 테슬라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하는 속도가 매년 50%에서 표준 편적 5%인 정규 분포로 변동할 것으로 가정을 했으며, 그걸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 목표가가 $5,000로 계산값이 도출되었다. 문제가 뭔지 보이시나요? 결국은 그 인풋으로 넣는 판매량 증가 속도를 50%로 가정했다는 것이 핵심인데, 이미 그런 유리한 가정들을 통해 답을 정해놓고서 거기다 온갖 시뮬레이션을 갖다 붙이면서 과학적이라는 뉘앙스를 주려 했다는 것이 문제죠. 아까 전에 나쁜 밸류에이션의 요소 세 번째, parsimonious 하지 못한 모델. 충분히 같은 로직으로 같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심플한 모델링이 가능한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면서 본인들의 목표가를 도출한 것을 정당화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니 캐시우드만큼 수익률도 못 내면서 요새 가격 좀 하락했다고 이렇게 물어뜯느냐,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아크의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떤 펀드의 퍼포먼스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순 수익률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 수익률은 레버리지를 더 쓰던지 아니면 위험한 투자를 하면 누구나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은행 예금을 하면 연 3%인데 채권은 5%를 내고, 주식 투자를 하면 연 10%를 내면 주식 투자가 예금이나 채권보다 꼭 우월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더 높은 이유는 더 리스크를 많이 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든 투자 수익률은 리스크를 조절함으로써 위아래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초보분들이 많이 하시는 착각이 무조건 수익률이 높은 게 좋은 투자라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수익률만 더 높은 상품을 찾게 되는데,
그 말은 더 리스크가 큰 상품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많은 비극이 생겨나죠. 그래서 어떤 투자자나 펀드의 성적은 리스크를 감안한 수익률로 따져야 하고, 그 대표적인 지표가 샤프 지수입니다. 막 샤프 지수 계산하는 거, 위험 이자율 뺀다거나 표준 편차 같은 계산 생략하고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샤프 지수는 수익률을 리스크로 나눈 값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0%의 리스크를 지면서 20%의 수익률을 내면 샤프 지수가 2고, 10% 리스크를 지면서 10%의 수익률을 내면 샤프 지수가 1인 거죠. 그러면 샤프 지수로 따져보면 10% 리스크를 지면서 20% 수익을 낸 투자자 A가 있고, 30% 리스크를 지면서 30% 수익률을 낸 투자자 B가 있으면, 투자자 A는 수익률이 20%지만 샤프 지수가 2고, 투자자 B는 수익률이 그보다 높은 30%지만 샤프 지수가 1이라서 A가 훨씬 더 좋은 투자자라는 거예요. 왜냐? 만약 A가 3배 레버리지를 쓰면 30% 리스크, 즉 B와 동일한 리스크를 지면서 60% 수익률을 낼 수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정말 단순화한 샤프 지수의 설명인데, 그러면 이 샤프 지수의 관점에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것과 아크에 투자하는 것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다들 의외라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계속 뛰어났으니까 의외는 아니시겠지만, 2014년 10월에 아크 ETF가 생긴 이래로 계산을 해보면 아크의 샤프 지수가 나스닥 ETF인 QQQ보다 낮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아크 ETF의 가격 변동성과 똑같은 리스크를 가지도록 QQQ의 레버리지를 적용한 결과예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빨강이 아크인데, 그래프가 3월까지 반영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폭락한 것은 감안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버리지를 높인 나스닥이 더 아웃퍼폼을 합니다. 아니, 레버리지 높이는 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냐. 레버리지를 높이는 방법은 간단해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물 투자로 레버리지를 조정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좀 아크와 캐시우들 너무 비판적으로 말한 것 같기도 한데, 한국 분들 중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굳이 제가 왜 오늘 그런 긁어부스럼 만들면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제가 어제 이렇게 유튜브들 보고 있으니까 최근 1년간의 비정상적인 폭등장을 겪으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리스크에 대해 너무 둔감해지신 것 같아요. 어제도 어떤 분이 저에게 한국의 어떤 회사가 최근 몇 년간 매년 100% 넘는 수익을 냈다. 이게 가능한 거냐? 여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물어보시길래 제가 들여다봤더니 전체 자산의 막 40%를 잃었다가 복구하는 구간도 있고 정상적인 리스크를 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 대비 퍼포먼스를 보니까 그렇게 인상 깊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만한 리스크를 지고 운용하면서 본인들의 수익률을 자랑하고 다니는 게 참 문제더라고요. 언젠가는 저 꼭 사람 잡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하면서 투자 권유를 하면 샤프 지수는 뭔지, MDD는 뭔지 물어보세요. 물론 샤프 지수나 MDD도 완벽한 리스크 대비 퍼포먼스 척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률에는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가 따른다. 그 높은 리스크를 지고 투자했는데도 몇 년이나 살아남은 사람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엄청나게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사실은 그만큼의 리스크를 지고 투자한 10명의 사람이나 10개의 펀드 중에 파산하지 않고 살아남은 한 명일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높은 수익률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리스크가 따른다. 이것만 명심하시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막 대박 부자로 만들어주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패가 망신하는 것은 막아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시간 저녁부터 또다시 미국 시장의 한 주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에 FOMC도 있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뭐 포지션 거의 다 줄이고 실버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많이 관망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